한 군사 기지가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총성 한 번 없이 교전도 없었고 전쟁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세계를 경악시킨 것은 기지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아니 완료된 방식 때문이었다. 소리 없이 법의 회색지대를 유영하며 반대할 명분조차 찾기 힘들게 말이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더욱 깊은 공포가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권력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천모라고 한다. 국제전략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내 임무는 세계를 데이터, 지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델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나는 실력을 믿고 논리를 믿으며 모든 국가 행위 뒤에는 명확히 보이는 이익 계산서가 있다고 믿는다. 매일 나는 차가운 스크린을 마주한다. 그 위에는 함대의 항적, 위성 이미지, 암호화된 정보들이 깜빡인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확률과 모델로 설명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나의 모든 인지 프레임이 소리 없는 침공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의 쌉쌀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하지만 스크린에 번쩍이는 붉은 경고는 마치 바늘처럼 순식간에 사무실의 정적을 꿰뚫었다. 경고는 사할린 섬, 우리가 흔히 쿠릴 열도라고 부르는 곳에서 왔다. 그곳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주둔해 있었다. 그러나 경고 내용은 시스템 오류처럼 터무니없었다. 목표 상실이라고? 경험 많은 전 해군 정보장교인 내 동료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함대가 상실될 수는 없어. 그의 말이 맞았다. 현대 군사 논리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함대, 특히 고정된 전략 모항에 있는 함대는 전 세계 수많은 눈 아래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된다. 이동할 수도 있고 은닉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허공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 우리는 즉시 지난 12시간 동안의 모든 광학, 레이더, 열화상 위성 데이터를 불러왔다. 결과는 섬뜩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수척의 구축함, 보급함,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이 함대와 기지 전체의 지상시설 신호가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도에서 지워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대규모 에너지 신호는 없었다. 어떤 형태의 공격도 배제되었다. 함대가 출항한 항적도 없었다. 비밀 이전의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어떤 통신 기록도 도청되지 않았다. 내부 반란이나 항복 추측도 배제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것은 철수와는 달랐다. 철수는 흔적을 남기고 명령 전달과 병참 이동이 수반된다. 이것은 오히려 마치 바둑기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둑판에서 한 무더기의 돌을 가져갔는데 바둑판 자체는 온전한 것 같았다. 사무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키보드 소리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숨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러시아가 전례 없는 전자전이나 스텔스 기술을 시험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강대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무기를 사용한 것일까? 데이터의 진공지대에서 공포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 미지는 최고 수준의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한판의 바둑이라면 문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 우리 모두가 판이 시작된 줄도 몰랐을 때 이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썼을까?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내가 의지해왔던 데이터와 모델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논리와 이익으로 이루어졌다고 내가 구축했던 세상에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몇 시간 후 더 높은 해상도에 광학 위성 이미지가 전송되자 수수께끼의 절반은 풀렸지만 그 충격은 수수께끼 자체보다 훨씬 거대했다. 균열은 메워지지 않고 오히려 심연으로 확대되었다. 자, 우리가 폭발의 흔적, 불타는 잔해 혹은 격렬한 충돌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최대한 확대했을 때 우리가 본 광경은 분석 부서 전체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곳에는 전함도, 미사일 발사대도, 우리가 전쟁이라 하면 떠올리는 그 어떤 강철과 불꽃도 없었다. 그 대신 수십 척의
민간 선박들이 있었다. 그렇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다. 태극기를 탄 쇄빙선, 공사용 선박, 대형 운송선, 그리고 기술 탐사선들이 침묵하고 효율적인 개미떼처럼 질서정연하게 군함이 정박해 있던 부두에 서 있었다. 대형 크레인이 조립식 건축 모듈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두툼한 방한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기지 안을 오가고 있었다. 심지어 의료선 한 척이 항만 한 구석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는데 선체에 그려진 적십자 표시는 흐릿한 아침 햇살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전체적인 장면은 군사 점령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 착공식 같았다. 러시아 기지의 병사와 장비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무장 해제되었을까? 포로로 잡혔을까? 둘 다 아니었다. 후속 정보에 따르면 한국 선단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러시아 측은 여러 국제법률 사무소가 공동으로 서명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문서를 받았다. 문서 내용은 매우 복잡했고 역사적 유산 문제, 재산권 추적, 그리고 소련 해체 혼란기에 현지 관리들이 서명했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토지 임차권 양도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의 합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법리적으로는 거의 완벽했다. 이어서 엄청난 액수의 인도주의 및 인프라 보상금이 러시아의 한 준정부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하여 모호한 상부의 일시철수 충돌 회피 명령을 받은 후 기지 전체의 러시아군은 몇 시간 만에 거의 평화롭게 철수했다.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임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며 정중하게 쫓겨난 것과 같았다. 인계. 내 머릿속에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산인계였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나에게 전례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전쟁은 야만적이지만 그 규칙은 명확하다. 힘으로 말하고 승리로 경계를 긋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한 일은 전쟁에 관한 모든 규칙을 우회한 것이다. 그들은 법률, 자본, 그리고 먼지 쌓인 역사적 문서를 이용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건드릴 수 없는 전략 요지를 차지했다. 만약 한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지정학적 지도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 군사적 억지력, 심지어 주권의 정의마저도 취약해질 것이다. 나는 스크린 속 분주한 한국 공사선들을 응시하며 우리가 아마도 새로운 권력 게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80년 전에 잊혀진 계약서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규칙을 이용하여 기존의 게임을 다시 쓰고 있었다.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층에서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판을 짜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예상외로 모스크바도 워싱턴도 아닌 도쿄였다. 일본 정부는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극심한 우려와 심각한 항의를 표명하며 이 행동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암시했다. 처음에는 일본의 반응에 혼란스러웠다. 지도상으로 볼 때 사할린 섬의 통제권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것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비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진입이 러시아의 북태평양 군사 압력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도 있었다. 그들의 반응은 지나친 것처럼 보였다. 내 팀은 즉시 일본의 전략적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노선부터 어업 자원까지 수십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히스테리에 가까운 공포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다. 일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놀랍도록 침묵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저 각국은 자제하라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었다. 유럽 각국은 이 사건을 거의 완전히 무시했고 그들의 뉴스 헤드라인은 여전히 자국의 경제 및 난민 문제였다. 유엔 회의에서 대표들의 발언은 흠잡을 데 없이 신중했고 비난도 지지도 없었다. 마치 복잡한 상업 분쟁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세계는 왜 일본 편을 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다. 며칠 후 기자회견에서 그 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측은 구티나 정부 대변인을 파견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와 인권 변호사를 내세웠다. 그들은 지정학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다. 80년 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 섬으로 강제징용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그곳에 버려져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소련 시민이 되지도 못했던 수만 명의 조선인들의 이야기 말이다. 그들은 빛바랜 사진들, 생존자들의 육성 증언 영상, 그리고 사망자 명단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다. 우리는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은 이번 행동을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구원과 역사적 정의 실현으로 포장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일본의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가 침묵하는 이유를 말이다. 한국인들은 교묘하게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 그들은 잠재적인 군사적 확장 행위를 거의 비난할 수 없는 정의라는 외투로 감쌌다. 당신은 한 국가의 영토적 야망에 반대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동포를 찾고 역사의 망령을 위로하는 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신호였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이 도덕적으로 압도적인 정당성을 가질 때 국제사회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려는 의지라도 있을까? 법은 차갑지만 인간의 마음은 따뜻하다. 한국인들이 이 일을 영토 분쟁에서 인간성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로 바꿨을 때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었다. 나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 분석가들은 미사일 사거리와 항공모함 톤수를 계산하는 데 익숙했지만 정의의 전략적 가치를 정량화하는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히 그것을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에 충격이 가신 후 내 팀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이익 분석으로 빠르게 돌아왔다. 도덕과 역사에 관한 모든 서사를 제쳐두고 차가운 사실 하나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사할린 섬과 그 주변 해역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보물창고였다. 우리는 거대한 전자지도 위에 하나하나 기호를 표시했다. 이곳에는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만큼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었다. 현대 하이테크 산업의 생명줄인 히토류 광물도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점차 해빙되면서 사할린 섬이 미래 세계 무역의 대동맥이 될 이 항로의 핵심 목구멍을 지키는 요충지라는 점이었다. 이곳을 통제한다는 것은 미래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막대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보고서는 한 페이지씩 완성되었고 논리적 연결은 명확하고 강력했다. 한국의 목표는 분명히 국가의 미래에너지 안보 확보, 전략 자원 획득,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물류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지정경제 확장인데 그 수단이 비정상적으로 고도화된 것이었다. 이 결론은 나를 안심시켰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세계의 작동 방식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은 결국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단지 더 똑똑하고 더 인내심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심지어 그들의 전략 기획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냉혹한 자원 쟁탈전을 따뜻한 역사적 구원으로 포장하다니 그 수완은 정말 대단했다. 나는 거의 이 결론에 서명할 참이었다. 고객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목은 아마도 북태평양의 한국의 은밀한 배치, 역사를 명분으로 한 자원 전쟁 정도였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본, 러시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충격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데이터와 차트로 가득 찬 전형적인,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조수이자가 졸업한 젊은이가 수백 배 확대된 위성 사진 한 장을 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사진의 출처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상업 위성 회사였다. 화면에는 공사 차량과 조립식 건물들이 차지한 땅의 중앙에 작은 형체가 보였다. 한국 공사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고위 엔지니어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같았다. 그는 작업을 지휘하거나 측량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홀로 서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차가운 얼어붙은 흙과 모래가 뒤섞인 땅속 깊이 파묻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이마를 땅에 단단히 댔다. 그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어깨의 미세한 떨림으로 보아 그가 울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정복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자부심은 없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슬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고향 땅을 만진 안도감과 애수였다. 이 사진, 이 디테일은 쐐기처럼 나의 완벽했던 논리적 연결, 고리에 맹렬하게 박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석유와 항로를 위한 차가운 계산에 불과했다면 이 남자의 눈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배우가 관객 없는 황야에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깊은 슬픔을 연기할 수 있을까? 내 펜은 허공에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남자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보고서는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이야기의 절반밖에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같은 외부인들은 이 행동을 이익, 자원, 전략 같은 거창한 단어로 해체했지만 내부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은 어쩌면 우리 같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영원히 정량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의 완성될 뻔한 보고서를 휴지통으로 끌어넣었다. 나는 내 팀에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조사의 방향이 지하의 석유가 아니라 땅속 더 깊이 묻혀있는 기억이었다. 내 생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만약 목표가 단지 자원이라면 한국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많았다. 상업적 협상, 지분 인수, 혹은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이토록 엄청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길고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 정보에 따르면 이 작전을 위해 한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비밀팀은 이미 15년 넘게 암암리의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15년,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분석가들이 한류 문화와 삼성 휴대폰에 대해 논하고 있을 때 그들 내부의 한 무리가 시계공처럼 15년 후에나 가동될 거대한 계획을 조용히 다듬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소련 해체 후에 모든 법적 허점을 연구했고 관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역사적 문서를 추적했으며 전 세계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후손을 찾아냈고 이 지역에서 작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겉보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상업회로 회사들을 비밀리에 인수했다. 이러한 인내심, 이러한 심사숙고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경제적 목표는 이익을 추구하며 효율성과 투자 수익률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거의 편집증적이고 비용을 따지지 않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상업 계획이라기보다는 복수의 맹세 혹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약속에 가까웠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줄곧 이 사건을 지정학과 경제전략의 틀로 분석해왔지만 만약 처음부터 이 틀 자체가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 만약 이 작전의 근본적인 논리가 전혀 다른 것이라면 말이다. 나는 스스로를 강요하여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만약 이것이 미래지향적 계획, 자원 획득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 계획, 원한 해소이라면 어떨까? 한 국가의 행동 동기가 계산 가능한 이익이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는 기억이 될 때 모든 통상적인 분석 모델은 무용지물이 된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상처이고 역사의 불공정이며 선조들의 유언이다. 그것은 가격이 없지만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수십 년간 침묵 속에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오직 역사적 명분을 위해서 말이다. 나는 전례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내 전문 지식은 이러한 오래된 감정적인 동력 앞에서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도 위에 이익의 경계를 그리려 했지만 그들은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려 했다. 이것은 애초에 같은 대화가 아니었다. 이는 더 무서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이 있는 계획이었다. 영혼이 있는 상대방을 마주할 때 당신의 모든 계산과 예측은 무가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지시에 따라 팀의 업무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전의 매장량이나 항구의 처리량을 주시하는 대신 방대한 역사기록 보관소, 기밀 해제된 정보문서, 그리고 잊혀진 학술 논문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마치 고고학자처럼 역사의 먼지 속에서 이번 작전의 진정한 근원을 파헤치려 애썼다.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야기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확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기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수만 명의 청년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사할린 섬의 탄광과 벌목장으로 보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으며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많은 이들이 이국 땅에서 죽어갔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했다. 얄타 협정에 따라 사할린 섬 남부는 소련에 할양되었다. 철수하는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자국 교민들만 데려갔고 수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마치 쓸모없어진 도구처럼 얼어붙은 그 땅에 버려졌다. 그들은 일본 국적을 잃었고 소련 국적도 얻지 못했으며 38선으로 분단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들은 신분도 조국도 없는 유령이 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사할린 섬에 갇혀 지냈다. 그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지도에서 지워진 집단이었고 역사책에서 삭제된 각주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직 그들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시베리아의 찬 바람과 함께 대대로 구전될 뿐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죽을 때까지 유일한 유언이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 비록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는 것이었다. 이런 먼지 쌓인 사료들이 하나둘 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나는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느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문이 이 순간 풀렸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울고 있던 그 남자는 발밑에 석유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발밑에 묻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만 명 동포들의 해골 때문에 운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15년에 걸친 준비는 이익의 극대화를 계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80년이나 늦어진 이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다시 보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마중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사할린 섬의 땅이 아니었다. 강제로 지워진 역사를 다시금 자신들의 민족 기억 속에 써 넣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버려진 유령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당당한 신분을 주고 싶어 했다. 나는 마침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졌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줄곧 한국은 무엇을 얻으려는가? 라고 물었지만 진정한 질문은 한국은 무엇을 보상하려 하는가? 였다. 전자가 이익에 대한 계산이라면 후자는 한 민족의 존엄성과 역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한 국가의 전략이 후자를 기반으로 할 때 그것이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이익 모델로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야 사건의 전체 그림이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완벽한 이중 전략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 그들은 해외 이산동포 맞이, 역사적 상처 치유라는 기치 아래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 이러한 서사 앞에서 어떤 국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냉혹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들의 행동에 견고한 보호막을 제공했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핵심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지정학적 배치였다. 이 작전을 통해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풍부한 자원을 품고 있으며 미래 북극 항로의 목을 조르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국가 발전에 막대한 동력과 안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일까? 처음에는 인도주의가 위장이고 지정학적 확장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위장 또는 은폐라고 말이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이 판단을 뒤엎게 되었다. 이것은 위장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융합이었다. 그들은 도덕으로 이익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 그 자체를 이익 실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이 가장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그들은 21세기에 하드파워 군사, 경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 특히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당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이익적으로 막대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당신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전략적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당신은 정의를 가졌으니 당신의 행동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 당신은 이익을 얻으니 그 행동을 추진할 충분한 동기를 가진다. 정의가 이익을 위한 길을 닫고 이익이 정의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것은 완벽한 순환고리다. 나는 과거의 분석 틀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항상 도덕과 이익을 대립시키는 데 익숙했다. 이익을 추구하면 도덕이 훼손될 것이고 도덕을 지키면 종종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의 세 번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도덕과 이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공생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 국가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혼란, 의심에서부터 경계, 감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감이 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말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대국들 사이에 끼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전자제품에 능숙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의 온화한 외면 아래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강철처럼 강인한 전략적 의지, 그리고 역사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단지 더 영리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한국의 이중 전략이 점차 명확해지자 일본의 공포도 더욱 깊은 차원에서 설명되었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히 이웃 국가의 지정학적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이야기의 붕괴였다. 수십 년간 일본은 전후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 발전, 경제 번영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희석하며 심지어 부정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 전략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역사는 멀리 있고 현실의 경제 협력은 긴밀했기 때문이다. 세계도 대체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할린 섬 작전은 날카로운 칼처럼 정교하게 포장된 겉모습을 베어냈고 피가 흐르는 역사적 상처를 다시금 햇빛 아래 드러냈다. 만약 사할린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립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듯 일련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안부 문제, 7.3.1 부대 문제, 각종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일본이 억누르고 잊으려 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국제법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 전후 국가 이미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것이다. 망각 위에 세워진 전체 도덕 질서가 전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리적 요충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 서사의 정당성을 수호하고 있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 언론에서 벌어졌다. 일부 영향력 있는 서구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이야기 버전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기사 속에서 한국의 행동은 인도주의를 내세운 영토 확장, 역사적 비극을 이용해 지정학적 야심을 실현하려는 침략 행위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수만 명의 버려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우도 없었지만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나는 재빨리 깨달았다. 진정한 전장은 이미 옮겨갔다. 더 이상 사할린 섬의 차가운 땅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뇌였다. 이것은 정의권에 대한 전쟁이었다. 누가 이 사건의 성격을 성공적으로 정의하느냐가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만약 세계가 결국 이것을 침략으로 믿는다면 한국은 거대한 국제적 압력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도로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가 결국 이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믿는다면 한국의 행동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이고 일본의 항의는 오히려 역사의 죄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스크린 속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서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함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인간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전 지구적인 서사 전쟁에서 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한국을 침략자로 정의하려는 목소리들이 사용한 무기는 우리 분석가들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들이었다. 데이터, 보고서, 지도, 그리고 이익 분석. 그들은 한국의 행동이 어떻게 글로벌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해상 항로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며 지역의 군사 균형을 어떻게 깨뜨릴지 알려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 반면 한국 측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기를 내놓았다. 그들은 장문의 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지정학적 의도를 과도하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전 세계의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망자 명단, 그 위에는 사할린 섬에서 죽어간 모든 이름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생존자 후손들의 육성 증언들, 그들은 늙고 다양한 지방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로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굶주림, 추위, 절망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복원된 흑백 사진들, 사진 속에는 젊은 나이에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심지어 감정을 자극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제시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지극히 영리한 비대칭 전술이었다. 상대방이 복잡한 이익 모델로 당신을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같은 수준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 단지 데이터로 만들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직접 와닿는 것, 즉 인간의 진정한 역사를 내놓으면 된다. 데이터는 데이터로 반박할 수 있고 보고서는 보고서로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고를 고향으로 모시고 싶다. 고 말하는 노부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빼곡한 사망자 명단, 그 이름 하나하나 뒤에 생생한 삶과 깨진 가정이 있었음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의 모든 전문 시스템이 이 순간 얼마나 창백하게 보이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분석하도록 훈련받았지만 세상은 전적으로 이성과 논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모든 차가운 계산 아래에는 기억, 감정, 존엄성, 상처와 같은 따뜻한 잠재적 흐름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잠재적 흐름과 직접 대화하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전략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 본질의 재정의였다. 권력은 당신이 무엇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세상이 당신과 함께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서 온다. 모든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겉모습이 한 겹 한 겹 벗겨지자 마침내 핵심이 드러났다. 지하 자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도상의 영토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추상적이고 거대한 지정학적 권력을 위해서도 전적으로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장 간단하고 가장 순수한 목적 하나로 귀결되었다. 역사에 의해 80년 동안 버려졌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 이 집은 물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유해를 고향 땅으로 옮겨 안장하는 것처럼, 또한 정신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고 그들의 고난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며 그들의 희생이 민족에게 기억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늦어진 장례식이었고 시공을 초월한 민족의 추모였다.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는 안도감에서 오는 평온함과 동시에 깊은 충격을 느꼈다. 지난 몇 주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던 한국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모든 의문, 추측, 분석들이 이 순간 궁극적인 답을 얻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것은 더욱 깊고 더욱 파괴적인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잘못 이해했던 것일까?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했던 것일까? 우리는 권력을 정복, 통제, 위협과 같은 단어들과 연결 짓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GDP, 군비, 핵탄두의 수로 한 국가의 강대함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한국은 세계에 완전히 다른 권력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책임에서 비롯된 권력, 기억 위에 세워진 권력, 요구가 아닌 보상을 통해 실현되는 권력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국가의 진정한 강대함은 얼마나 발전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족 역사상 가장 깊은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위해 수세대에 걸친 노력을 기울일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은 적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정의를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바꾸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전략 분석가로서 나의 임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전례 없는 겸손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정으로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역사와 인간성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국의 이번 행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그리고 또한 오래된 명제를 제시했다.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된 내 최종 보고서 결론을 상사에게 보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이며 목격한 후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다. 이것은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귀향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지정학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아가 역사와 인간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당신이 보기에 이것은 영리한 지정학적 확장인가? 아니면 위대한 역사적 구원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본래 같은 것일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